네, 1차 대전 이후의 세계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대전에 대한 개념 영상을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그 이후의 세계 부분과 2차 대전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먼저 1차 대전 이후에 1919년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파리 강화 회의예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의논을 했냐면 이때 이제 윌슨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평화원칙 14개조,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를 했지만 평화라는 말에 약간 조금 그럴 정도로 전승국에게만 유리한 여러가지 대부분의 문제를 전승국에게만 유리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책임은 다 독일에게 돌리고 가혹하게 보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다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파리 강화 회의 에서 맺었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 조약에 대해서 가혹한 징벌이다 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일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창설이 돼요. 국제연맹 1920년에. 근데 이 국제연맹은 실질적으로는 힘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불참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좀 무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1924년으로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가지 세계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여기로 잠깐 와야 되네요. 선생님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해야 되니까 1919년에 아래쪽으로 살짝 가면은 중국이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21개조로 일본에게 유리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무효화를 주장했는데요. 이걸 일본이 그냥 뭐 무효시켜줄게 라고 할 리가 없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거절했어, 일본은. 그래서 그에 반대해서 1919년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5월 4일에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오사운동은 21개조 요구를 없애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는 일단 일본에게 반대하는 운동이잖아, 그쵸?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또는 그런 중국의 지배층들이 군벌이었어. 그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걔네를 반대하는 반군벌 운동도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3.1운동 배울 때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사운동. 그래서 이 오사운동 이후에 이게 대대적인 민족운동이거든요. 오사운동 이후에 이제 순원이라는 사람이 국민당 정부를 수립해요. 그래서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산당과 손을 잡아 그거를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1차 국공합작. 이건 1924년에 나타납니다. 국공합작이 뜻이 뭔지 한번 써놓으면 더 좋겠죠? 국공합작의 뜻이 뭐였냐면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친 거. 힘을 합쳐서 이제 일제 저항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국경합작을 했는데 이제 순원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을 이끈 사람이 장제스였고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1928년에 중국을 통일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제스가 좀 힘이 세져가지고 국공합작을 깨고 다시 공산당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당이. 그래서 공산당은 저 멀리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대장정이라고 하는 대륙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좀 더 이끌어 보려고 걸어다니면서 행군했던 그런 게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1934년에 나왔던 건데요. 요걸 계기로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국 농민층이라든지 뭐 이런 좀 가난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공산당의 입지가 세지게 됩니다. 알겠죠? 저 지금 파란색으로 정리한 거는 지금 중국에 대한 걸 정리를 했고, 잠깐 그 연도가 지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의 역사로 돌아간다면, 유럽의 역사 중에서 1920년대에 국제연맹이 탄생이 됐을 때, 이제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공화국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나름 민주적인 나라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데, 바이마르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남녀 보통선거, 우리가 보통선거가 이제 뭐냐고 하면,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여자는 너희가 잘 알겠지만 선거권이,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보통 선거를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공화국에 굉장히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통령의 직접 선거로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노동권이나 사유재산 같은 것도 인정해주는 굉장히 진보적인 발전된 나라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나치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이런 나라도 나왔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 1925년으로 갈게요. 1925년에는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연맹 창설한 거 말고도 다양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요런 주요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925년에 나온 조약의 이름은 로카르노 조약이에요. 로카르노 조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독일 국경도 지금까지만 유지해라. 너 이제 다른 영토를 넘보거나, 그러니까 침범하거나 이런 제국주의 전쟁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조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뒤 1928년에는 부전조약이라고 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대표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맺지 않자라는 어떤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군비 축소 회담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추가적인 조약들을 맺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됐나요? 다음. 방금 배운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터지게 됐는지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2차 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일은 대공황이라는 경제적인 총체적 난국이 생기게 돼요. 대공황이라고 하면 일단 공황이라는 게 이제 공황 상태, 공황장애 이런 말이 있어서 너희가 이제 지금은 잘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인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냥 경제가 막 멘붕에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 때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당시 무기를 팔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제1의 산업국가가 되어서 경제 1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호황을 부리게 되면서 생산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게 돼. 소비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산이 잘 되는 그런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요. 개인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대량의 물건을 계속 찍어내고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양에 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다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아지면서 또 두 번째는 그런 거에 비해서 임금, 월급 인상이 많이 없었어요. 월급 인상이 없었다는 건 개개인의 소득은 큰 차이가 없는 거지. 대신에 기업들만 돈을 그냥 배가 부르고 걔네만 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없어서 물건은 쌓여 있지만 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줘야지 기업도 돌아가는데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게 되고 자동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등등의 미국 경제가 완전 패닉에 빠지게 된 상태가 발생했어.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대공황이 다른 나라에게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 뭔 얘기인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스벨트라고 하는 그 당시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 정책 자체가 그냥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다 맡긴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걸 약간 수정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제시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농업이라든지 산업의 생산량도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실업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대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써줄 수 있으니까 테네시 계곡이라고 하는 개발의 댐을 만드는 개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나라를 조금 더 잘 이끌어가 보려고 하는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뉴딜이겠지. 새로운 어떤 정책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기의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록 경제, 블락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지? 블락을 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갖고 잘 살아가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독재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독재당을 나치당, 이탈리아는 파시스트당, 그리고 에스파냐도 파시스트 정권이 이제 들어가고요.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군비 확대라든지 전쟁의 모든 어떤 관심을 다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정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체주의라고도 하는데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이런 어떤 사상 아니면 어떤 그런 전체 사회적인 전반적인 모습 이런 거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아는 나치는 이제 갈고리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그치 생각나죠. 이런 거 아는 애들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막 깃발이라든지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약간 선동도 하기도 하고요. 뭐 사상이나 언론 같은 것도 통제를 많이 했고요. 뭐 또 유대인들 굉장히 뭐 억압 많이 하고 죽이기도 했고 막 그랬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32년에 이제 독일에서는 나치가 총선을 승리하게 돼요. 총선 승리를 하고 나서 정권을 잡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만주 게레국 군사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듬해에 다음 해에 국제연맹 아까 위에 나왔던 그 평화적인 그 기구 있죠. 거기서 탈퇴해요. 평화 안 지키겠다는 거지, 그치?
35년 지나고 그래서 37년에 이제 슬슬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37년에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서로 이 3국이 서로 어떤 협정을 하나 맺어요. 이거를 3국, 잘 안 보이나? 다른 색으로 쓸게요. 3국 방공 협정이란 걸 체결해요. 3국 방공 협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들 세 나라가 서로 손잡는 건데 주축국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주축국이 되어서 주축국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맺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1938년에 이제 독일이 슬슬 시작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합치게 돼. 자기 나라로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땅도 조금 보호령이라는 핑계로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일이 나오게 되니까 반대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그 당시 독일 바로 옆에 있었던 폴란드와 서로 도와주겠다는 원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근데 독일이 그 당시 비밀스럽게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에요.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이 제일 무서워했던, 제일 두려워했던 나라가 소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라와 일단 손을 딱 잡았으니까 오케이 됐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폴란드 쳐들어가면서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고 막강한 어떤 전력을 갖고 있었던 이제 독일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뭐 벨기에라든지 옆에 있는 나라들 착착착 먹기 시작해요. 네덜란드라든지. 그리고 프랑스까지 먹게 됩니다. 프랑스에다가 자기들의 괴뢰 정부를 세우게 돼요. 정부를 세우고 이제 프랑스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이제 프랑스는 당연히 그 자기 나라에서는 괴뢰 정부 세워졌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겠죠. 그래서 프랑스 드골 장군은 영국에 가서 영국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계속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건 이게 영국에서 한 거고요.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레지스탕트 운동이라고 해서 저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레지스탕트라는 게 프랑스어로 저항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에게.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프랑스도 먹었기 때문에 영국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싸우려고 굉장히 계속 공습을 계속하면서 싸우려고 패배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끝까지 저항했고 또 영국은 기본적으로 해전이 굉장히 센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이 또 해전에 약했대요. 그래서 좀 함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영국은 일단은 독일이 먹지를 못했어. 영국이 막아낸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1941년이 되었어요. 1941년에 갑자기 독일은 그 전에 맺고 있었던 소련과의 어떤 불가침 조약을 없애버리고 파기를 해버리고 갑자기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이제 이쯤 됐을 때 독일은 좀 굉장히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겠지. 네, 소련을 쳐들어가고 그래서 모스크바 근처까지 막 진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진격 자체가 실패를 초래하게 된 원인도 되거든요. 일단 어쨌든 쳐들어가서 이제 그 1942년 그 다음 해에 소련 땅에서는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전투 이름이 있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제 소련이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줬어요. 이때 이제 확 기울어지는 거지, 그쵸? 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연합군들은 또 그 독일군을 여러 나라에서 무찌르고 쫓아내고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항복까지 받아내는 등 계속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 1944년에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노르망디 이름 딱 들어보면은
약간 프랑스 느낌 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땅에 상륙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전투기라든지 뭐 배, 함선, 뭐 이런 항공기 이런 게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작전을 지상 최대 작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어쨌든 이런 노르망디 작전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프랑스를 해방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독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독일이 포위가 당하게 되고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된 거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노르망디 작전 이후로 독일이 항복하고 마지막 일본이 끝까지 이 새끼들이 저항하잖아, 그치? 하지만 나중에 두 차례 원폭 맞고 이제 항복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독일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일본은 좀 나중으로 찍혀놨어요.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도 이제 1941년에 얘네가 약간 미친 짓을 하나 하죠. 1941년에 일본이 그 다른 말로 일명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진주만이라는 곳을 공격해요. 공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진주만이 미군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항공기라든지 이런 게 쫙 있었던 대표적인 진지였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곳이었는데요. 근데 이 미국이 이 진주만에서 이제 머물면서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요새였고 이제 전략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이거를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 공격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계기는 뭐냐면 미국이 일본에게 경제 봉쇄 정책을 하거든요. 왜 경제 봉쇄 정책을 했냐면 일본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막 다른 나라 먹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이제 미국이 빡쳐서 원래 미국은 무기만 팔아먹고 있었는데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열심히 일본을 반격해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해전이 하나 있어요. 미드웨이 해전. 여기서 일본에게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 여러 섬들을 차례차례대로 점령을 하게 돼요. 하와이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서서히 기울어가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거는 지금 2차 대전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너희가 좀 어려울 거야.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기본 핵심적인 것만 찝어주면은 일단 2차 대전 계기가 된 사건 알아야 돼요. 대공황 때문에 일어났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알면 좋고요. 대공황 때문에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뭐 했는지 이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처음 스타트를 끊는 사건이 이거예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요걸로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조금 연합국이 이기게 된 또는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 뭐 일본이 기울어지게 되는 뭐 그런 전쟁들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거 소련이 결정적 패배 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이 이제 지상 최대의 작전으로 프랑스 해방시키고 완전 독일이 기울어지게 된 사건이죠.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을 참전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진주만 공격이고 미국이 일본 이긴 거 크게 이긴 거 미드웨이 해전 이런 것들은 좀 너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짜잘하긴 한데 찌질이 아니고 짜잘하긴 한데 기억하면 좋은 거 이거 삼국 반공협정 세 나라 손잡은 거예요. 요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됐지? 자, 그럼 2차 대전도 흐름이 거의 끝났고 이제 2차 대전은 우리가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1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 1차 대전 때 신무기가 나왔었죠.
근데 2차 대전 때는 그 1차 대전 때의 신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돼요. 대량 살상 무기.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일 수 있는 거. 뭐 원자폭탄이라든지 뭐 전폭기 뭐 이런 거. 하늘에 떠다니면서 드드드드 다 죽일 수 있고 그런 것들 있죠.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1차 대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쓰지만 그 외에도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가 새롭게 총동원되어서 참혹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권 유린 굉장히 심했어요. 너희 이건 잘 아는 거죠, 너희도. 특히 독일인이라고 하면 안 돼. 독일은 유대인 학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따로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히틀러가 주장했던 거는 그 자기들의 자기 민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계속 이제 퍼뜨리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약간 그눈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요. 뭐 머리 색깔도 약간 꺼놓고 막 이런 쪽이거든. 근데 얘네가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대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건들면서 그러니까 얘네를 계속 막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학살시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 단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홀로코스트는 사람이나 짐승을 모두 죽이는 걸 말하는데, 그 당시 이거는 원래 뜻은 이러한데, 그 당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을 죽인 이런 모든 사건들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둬놓고, 특히 유명한 게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거든요. 거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었대요. 걔네를 막 다 죽이고 막 학살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나쁜 짓이지, 그런 거 했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랬잖아, 그치? 잘 알고 있죠, 너희도. 그래서 일본은 특히 막 그 중국에서도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서, 중국 난징에 있었던, 그 당시 일본군이 난징에 있었대. 근데 그 난징에 있던 중국인들을 30만 명 정도를 그냥 막 이유 없이 죽이고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일본군은 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여성 위안부 만들어서 성놀이개로 팔았고요. 생체 실험 많이 했다는 것도 잘 아는 애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막 자기들이 막 배 찢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생체 실험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이 터지면 안 되겠다, 이런 굉장히 처절한 반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 각 나라별로 대표들끼리 모여서 순회회담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처절한 반성에 의해서 어떤 국제기구도 하나 만듭니다. 첫 번째,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이에요. 세 번째는 포츠담 회담이에요. 너희가 이거 외울 때는요, 카얄포 이렇게 외우든가 하세요. 어쨌든 순서는 중요하거든요. 카이로 회담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국 독립시키자. 이거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만주나 타이완도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이걸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자. 이런 이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얄타 회담은 독일이 또 그 당시 땅을 그 나치 정권일 때 많이 먹었잖아. 그거를 다시 분할하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국제적인 어떤 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국제기구, 국제연합이라고도 하는데, 국제기구 만들자, 평화기구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포츠담 회담은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한국 독립을 한 번 더 재확인했고요. 일본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권유하고 경고한 거야, 7월 달에. 근데 얘네가 계속 버티고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폭 터트린 거예요. 먼저 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2차례 터트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항복한다 이러면서 막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순서예요. 카, 얄, 포.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 것만 이제 독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정도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국제 어떤 평화기구로 국제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있는 거지, UN. 너희도 들어봤죠?
유엔이라고 해서 국제 이제 평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평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대서양 헌장이라는 거예요. 대서양 헌장. 이건 이제 1941년에 미국과 영국의 수뇌부들, 나라 이끄는 대표들,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평화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최초로 하거든요. 그게 대서양 헌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논의한 이후에 그러면 국제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초안을 대충 이제 1944년에 좀 짜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구성은요. 총회,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줄여놓은 거예요. 쌤이.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좀 힘이 센 유네스코도 있어요. 여기 유네스코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어떤 영향력 있는 기구가 안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거 안보리. 안보리는 이제 15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국제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안보리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국제연맹은 군사력 동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본부는 뉴욕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유엔군이라든지 이런 곳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출발된 어떤 그런 시초가 된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에서 강조할 내용은 아까 쌤이 강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회담의 순서 카얄포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여기 국제연합의 배경이 된 거, 그리고 여기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점에 따로 쓰진 않았지만 군사력이 동원이 가능하고 미국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본부 뉴욕에 있잖아요. 그치? 이거 두 개가 국제연맹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공부를 좀 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